안녕하세요. 현대 심리학의 흐름을 개관해보는 강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요.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려면 심리학의 대강의 흐름을 알아야 세부 이론을 공부할 때 윤곽 잡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만든 것이고요. 이 강의의 제목을 현대 심리학의 흐름 개관이라고 붙였는데요. 개관이기 때문에 구성주의, 기능주의, 형태주의, 행동주의, 인지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심리학, 그게 뭐냐? 뭐라고 정의하지? 정의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늘 뻔한 답이 있죠. 뻔하다고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학자들이 모두 동의한 정의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책 저 책 찾아보았더니 심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 및 그 행동에 관련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다. 행동과 정신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대체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심리학의 역사는 어땠냐? 현대 심리학의 역사라고 하는 걸 보면 현대 이전에도 뭐가 있었다는 걸 텐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이 서양의 것이니까 서양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서양 얘기를 하자면 거의 예외 없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뭐 데모크리투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쭉 나와요. 기원전 4, 5세기부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은 철학에 포함되었었는데요. 현대라는 말이 붙으면 철학에서 벗어나서 과학, 사이언스로 독립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현대 심리학의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구성주의 심리학, 기능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 이렇게 나온 책도 있고요. 또 구조주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형태주의, 정신분석 이렇게 나온 책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올린 강의들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앞으로 올리게 될 강의들에서도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과학이라는 단어예요. 과학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는 것을 뜻하고 계량적, 측정 가능하고 또 실험실 연구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면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을 뜻하잖아요.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태동한 것은 19세기 중반쯤입니다. 독일에서 구스타프 페히너가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한 법칙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정신물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대 심리학이 탄생하는 기초를 닦았고요. 그래서 페히너는 실험심리학의 개척자라고 불립니다. 현대 심리학의 역사, 지금부터는요. 구성주의, 기능주의, 형태주의, 행동주의, 인지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주의 들어갑니다. 구성주의의 대표적 학자는 빌헬름 분트하고 에드워드 티츠너가 있는데요. 먼저 분트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실험실을 만들고요. 실험실에서 인간의 의식구조, 내면적인 정신과정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가 실험실을 만든 1979년을 현대심리학 탄생 원년으로 꼽는다고 하고요. 분트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또 다른 사람인 에드워드 티츠너는 영국 사람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분트의 이론을 배우고 싶어서 라이프치히로 왔다고 해요. 그래서 분트의 제자가 되었고 분트와 함께 구성주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분트와 티츠너는요. 마음, 의식의 구조는 여러 구성 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들이 뭔지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의식의 구조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어떤 방법을 썼냐? 연구 방법은 내성법이었습니다.
각 요소에 관심을 가졌다. 내성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구성주의 심리학은 요소주의 심리학, 내성심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의식의 구조, 구성요소, 내성법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티치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영국에서 독일로 와서 분트에게 배우고 또 함께 연구했던 티치너는 옥스퍼드로 돌아갔다가 이번에는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교에 심리학 실험실을 세웠고 구성주의 심리학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과학을 강조하는 심리학 초기 역사에서는 실험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참 빠짐없이 나오네요. 독일에서 분트하고 티치너가 실험실에서 의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즈음에 미국에서는 윌리엄 제임스도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관점은 물론 달랐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제임스는 의식의 구성 요소를 알면 뭐하냐? 의식이 무슨 요소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의식의 전체적 기능을 밝혀야 한다는 거였어요. 기능이에요. 제임스는 의식을 뭐라고 보았냐 하면 의식이나 정신활동은 다른 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즉 적자 생존을 위해서 고등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았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이니 적자 생존이니 고등동물이니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걸 보면 말이죠. 다윈의 진화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의식의 기능에 관심을 가졌으니 후세의 제임스의 심리학은 기능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또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이 유럽 독일에서 탄생했고 구성주의 심리학이 의식을 연구하면서 구성 요소를 알아보려고 했고요. 미국에서는 의식의 구성 요소보다는 의식의 기능에 관심을 가졌죠. 다시 독일로 돌아가 봅니다. 독일 지역에서 1910년대 초에 형태주의가 등장합니다. 형태주의는 독일어의 게슈탈트 프시올로기의 번역인데요. 게슈탈트가 뭐냐 하면 형태, 형상, 전체적인 형태, 사전에는 대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어에서 게슈탈트가 여러 의미로 쓰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래요. 길에서 어떤 동물 같은 걸 보고 나서요. 아까 길거리에서 어떤 게슈탈트를 봤어. 이렇게 말하면 눈, 코, 입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선명하게 봤다는 게 아니라 커다란 물체가 있었어. 이런 뜻이에요. 이 설명도 좀 모호하죠?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형태주의 심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은 뭐냐? 지각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고 분리된 자극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조하는 학파다. 설명을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쉬워질 거예요. 형태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요. 체코 출신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하이머, 독일의 쿠르트 코프카, 볼프강 케일러가 있습니다. 넓게는 장이론으로 유명한 쿠르트 레빈도 형태주의에 속하고요. 여기서는 베르트하이머, 코프카, 케일러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형태주의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막스 베르트하이머의 파이 현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요. 전구들을 쭉 달아놓고 전구 하나를 켰다가 끄고 조금 시간 간격을 두고 그 다음 전구를 켰다가 끄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나요? 그걸 분석해 갖고요. 하나가 꺼졌다 켜졌고 그 다음 전구가 꺼졌다 켜졌고 이렇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죠. 불빛이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보이는 대상을 지각할 때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요소를 나누어서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구조화하고 조직화하고 의미를 해석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즉, 전체는 부분들의 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쿠르트코프카의 간결과 의미의 법칙, 조직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리와 하위 법칙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 무엇으로 보이나요? 직선이 6개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지각할 때는 직선 6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막대기가 있다고 지각하게 됩니다. 보통은요. 코프카에 따르면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항목들을 군집화해서 유의미한 형태로 지각하는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원으로 인식되죠. 자세히 보면 완전한 원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틈새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원으로 보는 것은 불완전한 형태나 경험을 보충해서 완전한 형태나 경험으로 지각하는 경향성 때문이다. 코프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로요. 왼쪽에 있는 것을 근접의 법칙이라고 하고 오른쪽의 것을 폐쇄의 법칙이라고 해요. 뭐 여기서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들어두시라고요. 이번에는 볼프강 큐일러의 통찰 이론입니다. 여기 보면 높은 곳에 바나나가 달려있고 상자 몇 개에 막대기가 널려 있어요. 침팬지가 어떻게 하는가 관찰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나를 먹고 싶은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 뭐 팔을 뻗쳐보기도 하고 까치발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지만 바나나를 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행착오 행동을 한 끝에 어쩌다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팬지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방안을 살핀 다음에 상자들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막대기로 바나나를 땄다고 합니다. 이 심팬지는 과거에 이런 문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켈러는 말이죠. 과거에 전혀 학습한 적이 없는데도 맞닥뜨린 새로운 관계를 갑자기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문제 상황 전체에 대한 통찰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아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을 하다가 불이 확 켜지면서 알았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형태주의가 뭔지 조금 더 분명해지셨나요? 부분보다 전체를 강조한다. 인간의 지각에 관심을 가진다. 자극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구조화, 조직화, 해석하는 인간의 내면 과정을 강조한다. 부분보다 전체, 지각, 구조화, 조직화, 유의미한 해석, 능동적, 내면 과정 강조 이런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다시 미국으로 가요. 독일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이 발달할 무렵에 미국에서는 행동주의가 등장합니다. 행동주의의 창시자인 제이비 워스는 심리학은 과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왓슨에 따르면요. 심리학이 그때까지 과학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과학이려면 무엇보다 관찰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성법 비판하고 의식에 관한 연구 비판하고 정신과정을 배제합니다. 행동주의는요. 유기체의 행동을 자극, 스티뮬러스와 반응, 리스폰스의 관계로 설명하기 때문에요. SR 심리학 또는 SR 접근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말하면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학이에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크게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나누는데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는 파블로프, 왓슨이 속하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에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학습,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속합니다. 대체로 이렇게 분류하지만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앞에서 봤던 표죠.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는 다리 겸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이라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요. 해야죠. 구성주의는 의식을 연구했어. 의식은 여러 요소의 결합이야. 그 요소를 알아야 돼. 기능주의는 요소를 알면 뭐하냐? 그걸로 인간을 이해할 수는 없어. 의식의 기능이 중요해. 의식 또는 정신활동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기능이야. 형태주의는 요소가 아니라 전체야, 맥락이야. 의식의 과정이 중요해. 이런 입장이었고요. 행동주의는 관찰 가능하지 않은 의식 이런 거 필요 없어. 인간의 행동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의식이냐 자극 반응이냐 그게 문제였던 건데요. 의식과 자극 반응 사이에서 의식만 갖고 인간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극 반응만 갖고 설명하기도 불충분하고 그래서 SR 자극 반응 사이에 인지활동을 뜻하는 O를 넣어서 SOR을 강조하는 접근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신행동주의입니다. 그런데 신행동주의라는 이름은 앞에 신자가 붙었으니까 행동주의 다음에 나오지만 관련 연구는 다시 말해서 SOR 접근 방법은요. 이미 1930년대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지주의를 할 차례인데요. 일단 인지, 다 아는 말 같지만 그 뜻을 보면 인지란 사고와 정서, 기억과 주의, 판단과 추리, 언어 등 유기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과정. 그래서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과정에 직접 접근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1950년대에 행동주의 세력이 정점에 달했다가요. 조금씩 힘이 약해졌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행동주의가 힘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어쨌든 행동주의가 관찰 가능, 자연과학적이어야 돼. 그러면서 의식을 소홀히 했잖아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초기 심리학은 과학적이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성법 같은 것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 도구, 연구 방법들이 발달되었고요. 전에 할 수 없었던 연구들을 이른바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에 행동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인지주의는 인간의 마음과 직접 연관되는 뇌를 관찰하고 연구했는데요. 특히 1960년대에 컴퓨터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하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인지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뇌와 마음을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인지를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정보 처리 이론이 대표적이에요. 의식이냐 자극 반응이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행동주의도 필요하고 인지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인지행동주의라는 개념으로 그 둘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현대 심리학의 흐름을 개관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니고요. 또 세부 이론들을 어디에 넣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특히 교육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습 이론에서는 세부 이론들을 다르게 배치하기도 합니다. 꼭 나누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의식, 의식의 과정, 자극 반응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보면 머리 아플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만드는데 권대훈의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윤과현 외 심리학의 이해, 임규혁 외 교육심리학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